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는지 잠깐 복습을 해보고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배우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실학로 개척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동아시아 각국의 교육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실학로 개척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동아시아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가게 되는지를 배우고 그 과정에서 은이라고 하는 자원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을 하고 마저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명나라의 무역정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슨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했나요? 세금 정책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간인, 나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바다 바깥으로 나가서 무역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걸 바로 세금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반대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명나라에 들어와서도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다만 어떠한 형태로 무역을 할 수 있었다? 명나라하고는 조공을 바치고 담례를 받아가는 형태로만 무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명나라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구분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게 너네는 배 타고 들어와도 돼 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했어요. 그것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감합이라고 하는 것이었어. 그지? 자, 그래서 해금 정책 이후에 이루어진 명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을 감합무역이라고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자, 해금 정책이 실시가 되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명나라 상인들도 물건 팔아서 은을 구해야 되고 일본 상인들도 명나라의 물건을 구하고 싶어 했는데 이러한 자유로운 교육을 막게 되자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상인들이 외부로 가장 거짓으로 꾸며서 밀무역을 하는 일들이 널리 행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명나라가 이 외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무역의 욕구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외부의 피해를 막기가 무척이나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결국 16세기 후반에 명나라 정부는 상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해금 정책을 완화해줍니다. 해금 정책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은 허용해주게 되었었나요? 어느 방면으로는? 그렇죠. 동남아시아 방면으로 진출을 해서 무역을 하는 것 정도는 허용해 주었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해금 정책의 완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많은 중국인들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게 되면서 동남아시아 각 지역의 화교 사회 같은 것들이 형성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이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반사적으로 이익을 본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디였냐면은 류큐라고 하는 나라였어. 그지? 왜냐면은 류큐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도 작고 무역의 규모도 적고 명나라 말도 잘 듣는 나라였기 때문에 일본이 10년에 한 번 조공을 허용을 하였을 때 류큐의 경우에는 명나라에게 1년에 한 번씩 조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밀무역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본이 명나라의 물건을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류큐를 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류큐의 경우에는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크게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하지만 16세기 후반 명나라의 해금 정책이 완화되면서 산무역이 발달하게 되었어. 일본 사람들 굳이 류큐를 통하지 않아도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명나라의 물건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류큐의 중개무역이 점차 쇠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세워졌을 때 처음에는 타이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성공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천계령과 해금령을 내리게 되면서 동아시아 전체의 무역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정시 세력이 제압되고 난 이후에 해금령과 천계령이 해제가 되면서 청나라 상인이 활발하게 해외로 진출하게 되었는데 특히 어디로 많이 갔다? 일본, 나가사키 많이 갔다. 왜냐면 일본은 은 생산량이 많은 나라였고 명나라나 청나라 모두 은을 화폐로 사용하는 나라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에 와가지고 무역을 하면서 일본의 은을 너무 많이 사가는 게 문제가 되었어. 그래서 에도막부에서는 이 청나라 상인들이 은을 사가는 거 좀 제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에게 나가사키 입항 허가서를 발급하였으니 그것의 이름이 무엇이었다? 심패였다. 그죠? 에도막부로부터 허가받은 상인들만 이 나가사키에 들어와서 은을 사갈 수 있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에도막부는 은 유출량을 어느 정도 규제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수업을 했었죠. 그죠?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이번 시간에 조선과 일본의 무역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의 무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다시피 조선의 경우에는 명나라와 청나라 모두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조공사절을 파견하였기 때문에 조선과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진 무역은 기본적으로 조공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조선이 명나라 또는 청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면 명나라 또는 청나라가 조선에게 답례품을 주는 형식으로 무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무역을 가지고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이라고 해서 무슨 무역이라고도 하나요?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은 공무역이죠. 개인과 개인 간의 무역은 사무역이죠. 그죠? 그래서 조선과 명청의 무역은 기본적으로 공무역이었다. 조공과 답례의 형태를 띠는 조공무역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조선은 주로 종이나 붓, 화문석, 인상 같은 것들을 수출했습니다. 화문석이 뭔지 아니 얘들아? 화문석? 뭐죠 화문석이? 4반 애들은 몰랐는데 화문석은? 네, 강화도에서 주로 많이 만들어지는 돗자리예요, 돗자리. 지금은 잘 안 쓰는데 돗자리를 화문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로부터 비단, 약재, 책 같은 것들을 수입해 가지고 왔어요. 인삼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대표적인 수출품이었거든요. 고려시대 때부터. 일단은 뒤에도 나오니까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 조선과 명청의 무역은 기본적으로 조공무역의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16세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사신을 따라간 역관이나 상인에 의한 사무역이 발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역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무역인 사무역이 16세기 이후에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무역을 가지고 사신을 따라간 무역이다 라고 해서 이른바 사행무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사행무역이라고 하는 것, 왜 사신을 따라간 상인들에 의한 사무역이 발달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명나라 또는 청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조공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명청에 조공을 바치러 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 사람이냐? 조선의 관품에 따라서 정삼품 이상쯤 되는 사람이에요. 정삼품 이상이면 상당한 고위 관료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장관급 인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조공사절이 명나라 또는 청나라로 갈 때 혼자서 간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높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그를 도와줄 사람들, 그 사람의 하인들, 이 사람이 먹고 입고 할 걸 챙겨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수행원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수행원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말을 끌어줄 마부라든지 혹은 중국어를 통역해줄 수 있는 통역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조공사절을 함께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조공사절을 함께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출장비 같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멀리 중국까지 다녀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뭔가 수고비 같은 거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무엇을 허용해 주게 되느냐? 사무역을 허용해 주게 되는 거예요. 너네 조공사절 따라서 중국 왔다 갔다 하게잖아. 그러면은 너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 가서 물건 사와서 조선에 다시 팔아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서 이 조공사절을 따라간 사람들에 의해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니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한다? 사행무역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역관이 뭐지, 역관? 통역해주세요. 맞아요. 통역관이에요. 자, 역관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그래 이 사람 갔던 거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상인들이 왜 따라갔을까? 조공사절이 가는데 수행원이나 마부가 간다 그랬는데 왜 상인이 같이 따라갔을까? 장사하려고. 그렇죠. 장사하려고. 그러면 상인은 어떻게 해서 같이 갈 수 있었을까? 몰라요. 그렇죠. 이런 식이었어요. 요번에 명나라 또는 청나라에 가는 조공사절로 정삼품의 무슨 대감이 뽑혔다 라고 소문이 나면은요, 상인들이 돈꾸러미를 싸들고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요번에 조공사절로 가시게 되었다면서요, 저를 마부로, 저를 수행원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면서 로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 받고 오케이 너 내가 수행원으로 데려가겠어? 하고 데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인들이 이러한 조공사절의 수행원이나 마부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조선에서 가지고 간 걸 가지고 명나라 청나라 물건 사서 돌아와서 파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중국에서 사온 물건들을 다시 조선에다 팔면서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로 어떤 것들을 싸들고 갔느냐? 인삼이나 아니면 일본산 은을 가지고 가서 명나라, 청나라의 비단 같은 것들과 교환을 해서 옵니다. 이해가 되나요? 안 되지 않아? 왜 조선 사람들이 명나라, 청나라에 가는데 일본산 은을 가지고 가서 명나라, 청나라의 비단을 가지고 올까? 그 은으로 비단 사용. 네. 자, 명나라, 청나라는 화폐를 무엇으로 사용을 하였다? 은을 화폐로 사용하였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조선에서는 은을 사용하는 일이 많았느냐? 사실 별로 많지 않았어.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조선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조선 후기에 가면 조금 나아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 화폐 경제, 상품화폐 경제가 크게 발달하지 못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팔 일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은을 쓸 일이 많아야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죠? 은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거. 물건을 사고 팔 일이 아니면 어디다 쓰겠어. 그지? 자, 그래서 조선에서는 은을 사용할 일이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은광을 별로 활발하게 개발하지도 않았고 조선 내에서 은이 활발하게 화폐로 유통이 되지도 않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명나라, 청나라 가서 물건을 사오려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은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청나라 상인들이 어디를 많이 갔다 그랬어요? 일본, 나가사키를 많이 갔다 그랬어. 왜? 일본은 뭐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은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확보한 은을 가지고 명나라, 청나라 사행무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비단 같은 것들을 사왔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에서 수입해온 물건을 또 일본에다 수출을 하면서 일본산 은을 확보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명나라, 청나라 가서 물건을 사오고 팔았던 것이 반복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조선은 어떠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일본산 은을 명나라, 청나라에게 중간에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행무역도 어떠한 무역의 성격을 띈다? 두 나라 사이에서 중간에 하는 무역. 그렇죠. 사행무역 역시 중개무역의 성격을 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선 조선과 명나라, 청나라 사이에서는 무역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조선과 일본과의 무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과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었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외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난 1학기 때 배웠습니다. 그죠? 명나라 초기에 북로, 남외의 피해가 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고려말 조선 초에도 이 조선 역시 이 외부의 피해로 인해서 심각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였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가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 고려사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왜군은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느냐? 스시마에서 발생을 해서 스시마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해적들이었어요. 자, 왜 스시마 섬에서 해적들이 많이 발생을 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해요. 스시마 섬. 가본 사람 있나요? 부산에서 배 타고 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경남권 사람들은 이런 데를 수학여행으로 좀 가기도 하고 여행도 자주 간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볼 건 없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스시마의 경우에는요, 가본 사람들에 의하면은 산지가 그렇게 많대요. 다시 말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리 넓지 않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스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식량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일까? 위치가 조선과 일본 사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서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살거나 아니면 해적지를 통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자원을 확보하는 사람들이 바로 스시마섬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재현 학생 이해가 좀 되시나요? 많이 피곤하구나. 자,
자, 그래서 이 스시마 섬에서 발생을 하는 해적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선은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 조선의 통치 체제가 안정되었던 세종 때 가게 되면은요, 이종무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스시마 섬을 토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시마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왜구들을 상당수 제압하는 데 성공을 하게 돼요. 자, 하지만 힘으로 누른다고 해서 왜구의 피해가 과연 없어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 스시마라고 하는 곳이 식량이 자체적으로 생산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때려잡는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야. 왜? 때려잡으면 잠시 조용해지겠지만은 이들의 식량이 부족해지면은 또 다시 해적질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강경하게 왜구들을 제압할 필요도 있지만 그들이 갖고자 하는 무역의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필요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조선은 이 스시마섬 토벌을 하고 난 이후에 남해안에 세 군데 항구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삼포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부산포, 제포, 연포가 되겠습니다. 제포는 다른 말로는 내이포라고도 해요. 오늘날 부산, 창원, 울산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해적질하지 마. 먹고 싶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라? 와서 정당하게 사가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외부의 피해를 막고자 남해안에 새 항구를 열어주었다. 그게 바로 삼포의 개항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포에 가게 되면은 무엇을 볼 수 있었냐면요, 조선 정부에서 설치해준 외관이라고 하는 관사 집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외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냐면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공간을 가지고 외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포를 개항하게 되면서 삼포에는 외관이 설치가 되고 외관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무역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하지만 이 외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무역은 자유로운 무역이 아니라 무역량에 제한이 있는 통제된 형태의 무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사실 조선 정부는 일본과의 무역을 별로 그다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왜 무역을 허용해줬어? 무역을 허용해준 목적이 무엇이었어?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외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였어. 그지? 외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디까지 식량이 부족한 너희들에게 베풀어준다 라는 개념으로 삼포를 개항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이 아니라 통제된 형태의 무역으로 허용을 한 것이 삼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무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아이고. 자, 그러다 보니 이러한 조선의 일방적인 통제에 불만을 품고 이 삼포를 중심으로 무역을 하는 일본인들에 의한 폭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삼포이난 또는 삼포외란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자, 왜 일어나게 되느냐? 삼포를 중심으로 일본과 조선 사이의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삼포에 와서 무역을 하는 일본인들이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자 점점 더 많은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역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삼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무역에 따른 조선의 부담 역시 증가를 하게 되어 원래 한 100명 정도만 들어와서 외관에 거주하면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는데 요게 돈이 된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나중에는 거의 한 20배가 넘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외관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장사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외관 주변에다가 땅을 개간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마치 자기 땅처럼 행세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기도 하였어요. 자, 그러면서 조선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처음에는 100명이 넘어가더라도 아이 그래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이 또한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풀어다 줬었어. 그랬더니 이거 해도 괜찮네 싶어서 더 많은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러다 보니 조선 정부는 안 되겠다, 이제 좀 통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세금도 잘 안 걷었었는데 면세였는데 세금 징수를 일본 상인들에게 철저히 하고 거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야, 여기 원래 100명 살아야 되는데 왜 2000명이 나와 있어? 100명 빼고 나머지 나가. 라는 식으로 거주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외관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일본인들은 어땠을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아니 그럼 처음부터 들어오지 말라라고 할 것이지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힘들게 여기 땅 개간해가지고 농사 짓고 살고 힘들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우리 보고 나가라고? 일본 상인들은 불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죠? 왜 조선 정부가 우리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제를 가할까? 우리가 너무 만만해서 그런 걸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 스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대마도주의 지원을 받아서 이 삼포에 거주하고 있었던 일본인들의 폭동을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삼포외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삼포를 중심으로 무역이 이루어졌지만 이에 따라서 일본과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삼포에서 일어난 폭동은 조선 정부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는 이들을 더욱더 얄밉게 생각을 해서 이후에 삼포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이 이제 중단되었다가 일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이루어지게 되기는 하는데요. 이전보다 훨씬 더 통제가 강화되고 무역량이 축소된 형태로 삼포의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본과 조선 사이의 국교, 외교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고요. 이후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다시피 에도 막부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쪽에서 요청을 하죠. 그죠? 무역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다른 사람들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 정부에게 국교를 재개할 것을 요청을 하였고 조선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여 주게 되면서 기후약조라고 하는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후에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국교와 무역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굴이나 유황, 향신료 같은 것들을 수출을 했고요. 조선에서는 쌀이나 인삼, 목면, 책 이런 것들을 일본에게 수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국교와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스시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의 지역들 가운데 조선과 가장 가까운 땅이 어디예요? 스시마요. 지금까지 조선과 활발하게 무역을 하면서 조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스시마요. 그죠? 자, 그래서 에도막부의 경우에는 조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스시마 번에게 조선과 무역을 하거나 조선과 외교를 할 때 너네가 대신 알아서 해 라는 역할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시마 번이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교류와 무역의 참고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에도막부가 조선과의 외교 교섭에 있어서 스시마 번에게 그것을 위임하였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나요? 안 되나요? 이해됐지? 네. 자, 그래서 예로부터 이 스시마 섬의 경우에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굉장히 그 둘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좀 옛날 예능 프로그램인데 혹시 뭐 스펀지라고 하는 거 있었던 거 아니? KBS에서 했던 거? 뭔가 이렇게 신기한 과학적인 사실이나 사회적인 현상 같은 것들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스펀지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너무 옛날에 기억이 안 나나 보다. 너는 아예 못 봤나 보다. 거기서 되게 이제 하나 소개한 게 뭐였냐면은 일본어로 친구 뭐라 그러지? 일본어로 친구? 일본어로 친구 뭐라 그러는지 모르나요? 네, 일본어로 토모다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친구를 토모다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시마 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토모다치를 뭐라고 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스시마 섬들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토모다치를 스시마 섬 말로는 친구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시마 섬의 나이 많은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하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토모다치를 늘 친구라고 불렀다. 우리는 요게 스시마 섬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말이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기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 보니까 언어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은 지역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스시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스시마 번이라고 되어 있네, 그지? 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옛날 교과서에서는 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교과서에서는 내용을 간단하게 줄이다 보니까 번이 뭔지도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써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연 설명 써놨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본의 에도 막부의 통치 체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막번
막번 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막번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일본의 센고쿠 시대 배우는 기억나나요? 네, 센고쿠 시대 어떤 시대였냐면요, 무로마치 막부의 통제력이 약화가 되면서 전국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을 장악한 독자적인 힘 있는 무사들이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다이묘라고 불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전국 각 지역의 다이묘들이 자기 땅을 차지하면서 다스리고, 그리고 일본 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각 지역의 다이묘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던 시대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센고쿠 시대라고 불렀어요. 그죠? 자, 그리고 그 센고쿠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고쿠 시대를 통일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체를 다 다스리게 되었다? 아니었어요. 그죠? 여전히 각각의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 다이묘가 다스리고 있어. 다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들로부터 충성과 항복의 맹세를 받아낸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에도 막부가 세워졌잖아요. 그죠? 에도 막부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지방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을까? 다이묘들이 다스리고 있었어. 그럼 에도 막부가 세워졌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전국 각지의 다이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충성과 항복의 맹세를 했다라는 것이 에도 막부의 수립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수도인 에도, 오늘날 도쿄죠. 에도 주변은 쇼군이 직접 다스려요. 쇼군의 막부가 그 지역을 직접 통치해. 하지만 지방은 여전히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 각각의 다이묘들이 다스리고 있었다. 그 각각의 다이묘들이 다스리는 땅을 무엇이라고 불렀다? 번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스시마에도 다이묘가 있었고, 그 스시마의 다이묘가 다스리는 번을 뭐라고 불렀다? 스시마 번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센고쿠 시대랑 달라진 게 뭔가요? 여전히 일본은 분권적인 사회 아니었나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달라진 건 뭐였냐면은 에도 막부의 힘이, 쇼군의 힘이 지방의 다이묘들보다 월등히 강했다. 그래서 이 쇼군과 막부가 그 강력한 힘과 우리가 나중에 배울 여러가지 제도로 지방의 다이묘와 번을 통제하는 통치체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부른다? 막번 체제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뒤에 나와서 또 우리가 이거를 언급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스시마 번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교류와 무역의 창구의 역할을 하였다. 모든 외교 교섭은 에도 막부는 스시마 번에게 위임을 하였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통신사가 일본으로 갈 때도 스시마 번의 관리가 안내를 해서 에도까지 함께 동행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부산에 있는 외관에는 항상 4,500명 정도의 스시마 사람들이 거주를 하면서 무역에 종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이루어진 무역의 모습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됐죠? 네.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본의 무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무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비 온다더니 아직 비가 안 오네. 봐도 될까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무로마치 막부 초기에는요, 명나라의 사신을 파견하면서 조공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과 명나라 사이에서 무로마치 막부 때에는 감합 무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무로마치 막부는 일본의 몇 번째 막부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네, 두 번째 막부였어요. 가마쿠라 막부에 이어서 무로마치 막부가 두 번째 막부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1학기 때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가마쿠라 막부가 최초의 막부였는데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서 통치체제가 흔들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가마쿠라 막부의 불만을 품은 아시카가 다카우즈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때 고다이고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황권의 회복을 주장을 하면서 막부 타도 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고다이고 천황과 아시카가 다카우즈가 손을 잡고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려요. 자, 그리고 이후에 아시카가 다카우즈라는 사람이 새로운 막부를 세우니 그게 바로 무로마치 막부였습니다. 배운 기억 좀 나나요? 자, 그런데 이 천황의 경우에는 자신의 천황권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막부가 또 세워졌네. 그래서 열받아서 막부를 인정하지 않고 요시노라고 하는 남쪽으로 도망가죠. 자, 그러면 무로마치
무로마치 막부는 독자적인 천황을 또 따로 세웁니다. 고묘라고 하는 사람은 또 새로 천황으로 세우게 되죠. 자, 그러면서 무로마치 막부 초기에는 두 명의 천황이 공존하는 이른바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돼요. 배운 기억나나요? 네. 그러다가 무로마치 막부의 세 번째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고 일본의 전국적인 지배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나라에게 조공을 보내면서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일본국 왕으로 책봉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우리 1학기 때 배웠어요. 조금 생각이 나나요? 네. 그러면서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게 되면서 명과 무로마치 막부 사이에서 조공무역, 감합무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명과 막부 사이에, 무로마치 막부 사이에 이루어졌던 감합무역은요 16세기 중반 이후에 단절되어 버리고 맙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되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요, 이 감합을 가지고 무역을 하는 상인 가문이 두 개가 있었어. 그리고 명나라랑 감합무역을 하면 돈이 되니까 서로 먼저 명나라에게 감합무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요, 결국 이 두 가문이 싸움으로 몰락을 하게 되면서 명나라로부터 받은 감합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감합무역이 중단되어 버리고 말거든요. 자, 어쨌든 일본의 경제 구조상 명나라와 무역이 필요한데 감합무역이 중단되어 버리고 말면서 명나라의 물건을 합법적으로 구할 수 없다 보니까 무엇이 들끓게 되었다? 불법. 그렇죠. 불법적으로 무역을 하는 밀무역에 종사하는 외구가 들끓게 되는 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편 이 무렵에 일본 상인들이 활발하게 해외로 진출하기도 하는데 특히 어디로 많이 갔다?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갔습니다. 왜냐면은요,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당시에 많은 서양 상인들이 왕래를 하면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1학기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동아시아사에서 연도 3개 정도는 외워두면 쓸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 무엇이었나요? 조선의 건국 1392년이었고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이 1492년이었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게 1592년이었어. 그지? 자, 그러니까 17세기 초는 이미 신항로 개척이 이루어지고 난 뒤의 상황이었어. 그러면서 많은 서양 상인들이 동남아시아에 와서 무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 상인들은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새로운 물건들을 많이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무역의 거점을 마련하면서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에도 막부의 경우에는 이 동남아시아를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는 상인들을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왜 그랬냐면은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에도 막부의 통치 체제를 뭐라고 불렀어요? 막번 체제라고 불렀어. 그지? 쇼군의 막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이묘의 번을 통제하는 게 막번 체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지방의 다이묘가, 무기상. 그렇죠, 조총과 같은 서양 상인들로부터 우수한 무기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죠? 동남아시아에 가서 서양 상인들과 무역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면은 그 돈을 가지고 힘을 키워서 막부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에도 막부의 경우에는 안 되겠다. 지방의 다이묘들이 동남아시아와 무역해서 힘을 키우는 걸 통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나아가서 에도 막부가 무역의 이익을 독점함으로써 다른 다이묘들을 누를 수 있는 무기와 경제력을 갖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에도 막부의 경우에는요, 너네는 믿을 수 있는 세력이야. 너네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어. 라고 하면서 허가받은 상인들에게만 무역의 허가증을 내주었으니 그 무역 허가증의 이름이 무엇이었다? 슈인장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역과 관련된 허가증 3개째 배우네요. 첫 번째 뭐 배웠어요? 감합 배웠고, 두 번째 뭐 배웠어요? 신패 배웠고, 세 번째 뭐 나왔어요? 슈인장 나왔네요. 그죠? 자, 시험엔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요게 감합이게, 신패게, 슈인장이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를 매년마다 출제를 하고 있어요. 세 개의 무역과 관련된 허가증 어디에 무엇인지 잘 파악해 두시기를 바라요. 자,
쉬인장은요 한자로 주인장이라고 씁니다. 붉은 도장에 찍힌 장, 증서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이 주인장을 일본어로 읽으면 쉬인장이 되는 거야. 여기 보이죠? 빨간색 도장이 찍혀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쉬인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도막부는 얘네는 다이묘한테 무기나 무역의 이익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상인들에게만 쉬인장을 발급해주고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교역을 통제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쉬인장 무역이 1635년경에 중단되어 버리고 맙니다. 왜 중단되어 버리고 마느냐? 에도막부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도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왜 쉬인장을 발급했다 그랬지? 뭘 하려고? 다이묘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이묘들이 성장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무역을 통제하게 되는 강력한 이유는 뭐였냐면은 쉬인장 무역을 통해서 서양 상인들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들어왔다? 크리스트교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크리스트교가 들어온 게 왜 일본이 무역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됐느냐? 그 까다가 무엇이냐면요. 자, 일본 내에서의 크리스트교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에스파냐를 통해서, 스페인을 통해서 처음 들어온 크리스트교는요. 일본에서 이미 16세기 후반경에 가게 되면은 신도가 20만 명 이상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임진왜란 조선에 들어왔던 여러 일본군 장수 가운데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 군부대의 깃발을 뭘로 썼느냐? 십자가로 썼어. 이 다이묘들도 이 크리스트교를 믿는 신자가 있을 정도로 일본 내에서는 크리스트교가 빠르게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에도막부는 왜 요거를 심각한 문제라고 보았느냐? 첫 번째, 신토와 불교 쪽에서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냅니다. 경쟁하는 종교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천주교 들어올 때 유학자들이 거세게 반대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슬람교 점차 많이 퍼져나갈 것 같으니까 막 교회 쪽에서 막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그죠? 원래 나와 다른 종교, 새로운 종교를 들어오는 데에는 이런 어떤 거부 반응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은 모든 인간 어떻다고 하셨어요? 평등하다고 했어요. 그죠? 이 크리스트교에 담겨있는 평등 사상이 에도막부의 신분 질서를 위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에도막부의 통치체제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사상으로 간주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또한 크리스트교는 율신 신앙이에요. 신은 율신 신앙 뭐예요? 신은 하나뿐이다라는 건데, 그지? 신토나 불교, 특히 신토 같은 경우는 다신교였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천황을 신성시하잖아, 그지? 그지? 따라서 이 크리스트교의 경우에는 일본의 기존의 신분 질서와 통치 체제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사상으로 간주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도막부에서는 이 크리스트교를 믿지 마라는 금지 명령을 내리고요. 후미에라는 걸 시행을 해서 크리스트교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후미에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요거예요. 이 그림이 넣어놨는데 뭐 하는 것 같아요? 금속이나 나무로 예수님을 조각한 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닥에 깔아놔요. 마을 사람들 불러옵니다. 자, 여러분 요거 밟고 지나가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밟으면은 오케이, 너 크리스토교 신자구나. 아니구나, 패스 했는데, 밟아봐 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밟아 라고 하면 잠시 망설인다. 너 크리스토교 신자구나.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후미에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본 내 크리스트교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다고 사람들이 크리스트교를 안 믿었을까? 아니죠. 그죠? 사람들이 한번 종교적인 열정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런 에도막부의 통제에 반발을 하면서 대규모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시마바라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시마바라의 난이라고 하는 것을 막부가 진압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굉장히 힘들게 진압을 해요. 막부의 정규군 12만 명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간신히 진압을 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는가를 에도막부는 뼈저리게 느낀 게 바로 시마바라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크리스트교 어딜 통해서 들어왔어요? 바다를 통해서, 서양인들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것을 계기로 에도막부는
명나라처럼 해금 정책을 실시하게 되어 바다로 나가고 바다로 들어오는 거 전부 다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 해금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서양인들이 일본에 와서 장사를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막부에서는 철저하게 개인의 무역을 통제하는 해금 정책을 실시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런데 모든 서양인들이 다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딱 한 군데 나라한테는 교역을 허락해 줬어요. 그게 바로 어디였다? 네덜란드였습니다. 자, 왜 네덜란드 상인한테만 교역을 허용해 줬느냐? 서양 상인들을 통해서 나쁜 것만 들어왔나? 아니죠, 그죠? 알다시피 세국 호시대의 통일을 촉진했던 조총같이 좋은 무기도 들어오기도 했어, 그지? 사실 그래서 에도막부는 서양인과의 무역을 아예 막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네덜란드 상인들의 경우에는요, 시마바라의 난을 진압하는데 에도막부에게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장사꾼들이었어. 우리 크리스토교 포교에 전혀 관심 없어요. 절대로 포교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한테만 믿고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에도막부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네덜란드 상인들에게만 무역을 허락해 주게 돼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상인들을 100%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 가운데 딱 어디 한 군데만 열어주느냐? 미안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앞에 시간 너무 끌었네. 나가사키 딱 한 군데만 열어줍니다. 그리고 나가사키 중에서도요, 나가사키 바다를 넘어서 안에 육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가사키 앞에다가 인공섬을 만들어주게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데지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들의 경우에는 딱 한 군데만 올 수 있었다. 나가사키, 그 중에서도 요 앞에 있는 데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에까지밖에 못 왔어요. 여기에 와서 배를 대고 여기에서 일본 상인들만 만나서 장사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일본 상인들은 여기 다리를 건너가서 네덜란드 상인들을 만나서 장사를 해야 됐는데, 여기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일본인들도 철저하게 에도막부로부터 신분 검사를 받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건너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데지마의 모습이고요. 여기를 다리를 건너올 수 있는 이 네덜란드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딱 1년에 한 번 네덜란드 상인 대표가 설날 쇼군에게 인사할 때만 건너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데지마를 통해서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후에 일본에서는 이른바 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전하기도 합니다. 난학이 뭐냐면요, 일본 사람들은 네덜란드를 화란국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화란국의 학문이라 그래서 난학이라고 불러요. 의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서 일본 내에서 발전을 하게 되니 우리는 그것을 난학이라고도 부른다. 마지막 페이지만 보고 갈게요. 자, 에도막부는 청나라랑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해금령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나가사키에 와서 교역을 하면서 청과 일본 사이의 교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아니면 우리가 오늘 배웠다시피 조선을 통해서 청나라의 물건을 간접적으로 교역을 하는 형태가 일본과 중국 사이의 교역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 좀 되셨나요? 네, 오늘 우리 서양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이전에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교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신항로 개척 이후에 이 서양 상인들이 어떻게 동아시아까지 진출하게 되었는지 신항로 개척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이 여러분들의 수업에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미안해요.